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저희가 노출 시나리오 설정한 다음에 모든 시나리오에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적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계산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산정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 그 변수나 계수가 모두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이제 아래쪽에 제가 쓰기는 했지만 얼마든지 이 노출 경로라든가 그 다음에 가용한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변형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주 이상적으로는 지금 제시한 식에 있는 모든 그 값이 있으면 좋아요. 그걸 쓰면 이제 고민 없이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끝이죠. 이제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단지 이제 변형을 하실 때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흡수율 값을 빼고 흡수율 대신 이 제품이 몸속에 요만큼 들어온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그걸로 바꾸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염도 곱하기 흡수율을 해서 사실 몸속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을 하는데 이 제품을 쓰면 총 몇 ppm이 몸에 들어온다라는 자료를 다른 데서 구했어요. 그러면 오염도 곱하기 흡수율 쓰지 않고 그거 대신 내가 구한 그 ppm 값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어, 이제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디펜스가 가능한 자료이면 이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뭐 체중 빼겠다, 뭐 에버리징 타임인데 이런 걸 빼겠다, 꼭 들어가야 하는 거를 뭐 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이제 이 수업에서 제가 EDI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Estimated Daily Intake입니다. 1일 평균 노출량. 다른 곳에서는 이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해요. 네, 저는 이제 EDI, 1일 평균 체중 당량 노출량으로 이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EDI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출량이에요. 이걸 구하기 위한 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선 저는 이 뒷부분은 좀 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뒷부분은 적절히 이제 생략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 EF는 지금 아래에 보시면 노출 빈도고, 이 D는 exposure duration이에요. 이 밑에 averaging time은 역시 노출이 평균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EDI를 계산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고 건강 영향을 볼 때 보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통 계산하지 않고 매일매일 요만큼 노출될 때, 그리고 매일 뭐 몇 번인지 모르니까 한 번씩 노출될 때를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exposure duration하고 averaging time, 보통 나이인데 이게 거의 같은 경우가 많아요. 잠시만요. 네. 평균 노출을 그 기본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평균 노출 ED와 AT는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EDI로 돌아가 볼게요. EDI를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오염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평균 또는 Reasonably Maximum Exposure Concentration, 그 R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평균 또는 최고 농도의 오염도 자료입니다. 제품 속에는 화학물질 함량이 되겠고 식품 같은 데서 측정값,
뭐 공기 같은 데서도 오염도 값 이렇게 되겠죠. 지금 경구 노출이니까 식품이나 제품 중에 오염도 값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접촉률. 이거는 한 번 접촉했을 때 이제 몇 g이나 사용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경구 노출이니까 뭐 쌀이라고 해보죠. 쌀의 경우에 하루에 또는 한 번에 몇 번이나 몇 g이나 먹는지가 될 겁니다. 쌀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그러면 비소라고 할 때 쌀 속에 비소 함량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한 번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밥을 몇 g이나 먹냐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노출 계수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 다음으로 곱해주는 것이 그럼 밥을 한 번 몇 g 먹었어요.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100% 흡수되는지 반만 흡수되는지 정도에 대한 값입니다. 경구 노출의 경우에 특히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1, 즉 100% 몸속에 흡수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흡수가 반만 된다고 하면 노출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노출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도 안전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가혹할 수 있지만 100%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는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흡수율 자료가 실제로 측정돼서 있는 경우에는 쌀이 몸속에 들어갔는데 100%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뭐 30%만 흡수된다더라, 나머지는 다 배출된다더라 라는 자료가 있으면 이제 100을 쓰는 것이 아니라 0.3을 쓰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경고에서는 이렇게 100%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posure frequency는 이제 1년에 며칠이나 노출되냐예요. 이제 이거는 365일이죠. 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노출 기간은 몇 년간이죠. 이거는 평생 쌀을 먹으니까 역시 평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버리징 타임도 역시 평생 수명 대비해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됩니다. 바디 웨이트는 뭐 그 사람의 체중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오염도 곱하기 그 오염된 미디어를 얼마나 접촉하느냐 곱하기 그게 전부 흡수되느냐 체중으로 나눠서 체중 당량 1일 평균 노출량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EFED, AT는 제가 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경구 노출을 했으니까 흡입 노출량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상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약간 변형하면 흡입 노출량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도 결국은 얼마나 접촉하는지, 얼마나 흡수되는지에 대한 그 특성만 좀 다를 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Estimated Daily Intake는 공기 중에 오염도 자료, 뭐 오존이라고 할까요? 실내 공기 중에 오존이 몇 ppm이 있다. 뭐 그런 자료를 여기 넣으면 되고요. 그 오존으로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들이마시고 그게 어떻게 흡수되는지가 바로 이 RR과 IR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RR은 일단 retention rate이에요. 이게 앞에서는 ABS, absorption factor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기를 이제 들이마셨는데 오존이 들어왔어요. 같이 공기 전체와 함께. 그러면 이 폐에 100% 남아있느냐, 오존이? 사람은 들이마신 다음에 다시 숨을 내쉽니다. 이때 얼마나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100% 흡수돼서 폐에 남아있다면 이제 노출량이 커지는 것이고요. 이 리텐션 레이트이 약해서
한 뭐 10%만 남아있고 90%는 다시 날숨을 통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0.1이 되어서 조금만 노출되는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리텐션 레이시 흡수율이고요. 이널레이션 레이트는 하루에 총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 공기를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그 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값을 곱하면 하루 중에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몸속에 남게 하는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염도 자료를 곱하면 그 오염된 물질이 폐 속으로 들어와서 흡수되는 양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앞서랑 거의 같은 식의 식이고요. 다음은 이제 피부 노출량입니다. 피부 노출량도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 접촉률, 컨택 레이트이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다시 AT와 뭐 EFED는 매일매일 노출되는 거니까 빼도록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로션에 파라벤이 만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벤이 로션을 바르는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벤의 EDI는 이제 로션 중에 파라벤의 함량이 되겠죠. 분석한 값도 있고 기존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함량에다가 접촉률, 컨택 레이트 이거는 경구 노출과도 같은 변수인데 값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이제 하루에 쓰는 로션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10 이렇게 들어있어. 킬로그램 퍼 뭐 10 마이크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루에 뭐 1g을 사용한다. 이렇게 곱해주면 로션을 통해서 노출되는 파라벤의 양이 여기에 계산이 되겠죠. 네, 파라벤을 그래서 이만큼 도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로션으로 파라벤을 발랐는데 전부 다 들어오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값이 absorption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에는 역시 피부도 100%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노출 평가에 대한 그 과학적 지식도 많이 발달을 하고 또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많이 발전을 해서 보통 이제 피부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노출량을 계산을 할 때는 한 20%에서 뭐 많아야 40%? 네, 그 0.2, 0.3 요런 값들을 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도, 사용량, 흡수율을 곱해주면 피부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몸속에 흡수된 양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체중이나 뭐 이런 걸 고려를 하게 돼요. 이 값은 보통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량 나누기 체중만 하면 체중 당량 노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배우시고 기본적인 세팅을 배우시는 거니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피부 노출에 대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제가 로션을 예로 들었는데 로션은 사실 한번 바르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잔류를 해요. 근데 이제 샴푸에도 파라벤이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샴푸를 통해서 파라벤이 얼마나 노출될지 계산을 해봤는데 샴푸를 뭐 2g을 사용해요. 뭐 얼마가 들었고 샴푸를 통해서 뭐 역시 뭐 두피를 통해서 뭐 20%가 들어온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문제는 이 샴푸가 로션처럼 계속 남아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야 뭐 1, 2분 정도 이제 바르고 다시 씻어내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션은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샴푸는 다시 좀 더 디스카운트를 해줘야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값이 여기 나오는 이제 리텐션 팩터, 잔류 지수입니다. 제품별로 몸속에 얼마나 잔류하는지를
이제 쭉 바르는 건 1로 두고 이제 씻어내는 제품은 대략 몇으로 봐야 하는지, 몇 %만 쳐야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많이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다른 거는 이제 그 1일 사용량 같은 건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조사한 값을 여기 제시한 거예요. 여기 보면 바디로션은 하루에 7.8g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얼굴 크림 1.5g, 뭐 핸드크림 2.1g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잔류 지수가 옆에 있어요. 1. 이런 거는 바른 다음에 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몸에 잔류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 보시면 이제 위에 씻어내는 제품이 있죠. 샤워젤, 손을 씻는 비누 이런 거는 1%만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린스오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발 케어도 1%, 샴푸, 린스. 근데 그 외에 이제 살짝 뿌리는데 뭐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고 좀 오래 잔류는 하지만 씻어내기는 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10% 남아있다고 보고 네, 이런 리무버,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도 각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1이고 이제 치약이 좀 그런데 치약도 거의 린스오프에 가깝지만 이게 두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입 안에 피부가 훨씬 더 흡수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5% 잔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을 하는 그 구강 세정의 경우에는 10%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잔류 지수를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 앞서 보신 요 값을 콘택 레이스에다가 리텐션 팩터를 추가로 더해서 더 곱해서 이제 전체 전신 노출량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계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잔류 지수를 추가로 강조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그 변형된 전신 노출량 계산식인데 식약처 같은 곳에서는 그 피부의 흡수율을 그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넣기보다는 그냥 한 번 노출 시에 표면 적당 흡수되는 용량, 화학물질의 용량 자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을 뭐 되게 쉽게 쓰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식약처에서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해성 평가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보실 수 있는 식이어서 하나 더 추가를 해봤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비슷하고 앞쪽에 있는 거랑 이 체중 부분은 다 똑같고요. 이제 이 ABD라는 값을 사용해요. 여기 보면 C 미디엄이 없죠. 그 화학물질의 함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보통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함량 규제가 총량의 0.1%만 쓸 수 있다. 총량의 뭐 2%만 쓸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접 분석하지 않고도 로션에 파라벤이 0.1% 들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함량이 함량을 이제 사용량을 곱해서 체표 면적의 몇 미리그램이나 이제 도포가 되는지를 계산한 값이 이제 이 ABD 값이에요. 바로 observed dose per event인데 단위가 이 1cm 제곱 체포 면적당 미리그램 양이 돼요. 3번 노출됐을 때 체표 면적 1cm 평방 센티미터당 흡수되는 용량인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사용해서 할 경우에는 굳이 이제 C 미디엄이 필요하지 않고 노출되는 양을 바로 여기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쓸 때
그 absorption factor가 고려된 값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BS 값을 추가로 저희가 곱해줘야 할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역시 이제 데이터 가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사항이고, 어쨌든 사용량과 그 함량을 전부 고려해서 여기에 바로 넣고요. 여기다가 그 제품별로 접촉하는 면적이 다르겠죠. 로션은 뭐 얼굴만 이제 접촉하니까 접촉 면적이 요만큼일 텐데, 바디 로션은 전신이 되겠죠. 그래서 접촉 면적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요 ABD에다가 제품의 피부 접촉 면적을 곱해서 전신에 대체 얼마나 발랐는지를 미리그램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까지 미리그램이 돼요. 그리고 몇 번이나 쓰는지, 몇 그램이나 쓰는지, 여기가 이제 화장품 사용량이 돼요. 뭐 10g이면 10g. 그래서 이 화학물질을 몇 g이나 썼는지를 곱해주고 체중으로 나눠줘서 전신 체중 당량, 이제 1일 평균 노출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제가 이제 추가 설명해드리려고 넣은 거여서 이제 저희 강의에서는 뭐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긴 하겠지만, 네, 이런 식을 보시면 데이터가 이런 게 있어서 이 식을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식을 써서 채울 수가 있겠죠. 기존의 자료랑 노출 계수가 다 모아졌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엑셀 파일을 써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사례. 네, 그 앞에 있는 수식에 들어가는 값을 저는 이제 엑셀 파일에 전부 다 정리를 일단은 하고요. 시나리오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이제 먼지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먼지의 섭취 사례예요. 섭취니까 먼지 속의 오염도 곱하기 먼지 섭취율만 알면 될 거예요. 흡수율 100으로 가정하고요. 그러면 나누기 체중을 해서 총 이제 먼지를 통한 BD47의 ED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T, 일단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평균적인 오염도의 토양 또는 먼지를 접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고, 좀 많이 오염된 먼지를 접촉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80 나노그램 퍼 그램, 드라이 웨이심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단위도 아주 중요해서 이 EDI 계산할 때 이 숫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유닛도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제 먼지라는 매체 속에 BD47이 요만큼 있고, 그러면 이 먼지를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먹나요? 네, 118mg을 먹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위 환산을 통해서 드라이 웨이트인데 0.118g 먹는다더라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 하루에 먼지를 통해서 먹는 BD47의 양이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90일, 이거 애기로 설정한 것 같아요. 90일까지만 산, 왜냐면 평균 기간도 90이니까 없어지고요. 단위 환산은 뭐 그냥 하면 되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에 나누기 체중 6.52가 이제 100일 뭐 6개월까지 애기들의 평균 체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네, 최종적으로 이게 그 값인데 0.007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데이가 됩니다. 이제 이걸 계산한 값이 그렇다는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뭐 7 나노그램 퍼 킬로그램
대의가 될 텐데 이걸 다시 단위 환산을 해서 왜냐면 다른 거랑도 좀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시트에 계속 오염도를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요 섭취율 같은 개수를 바꿔놓는다거나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래에도 보시면 이제 청소년, 성인 남자, 성인 여자가 BD47을 공유를 통해서 얼마나 섭취하는지에 대한 계산식이 있어요. 저희가 공유에서의 BD47 오염도 자료는 전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설정을 해요. 전부 4.19죠? 그런데 단지 여기에 곱해지는 섭취율만 다릅니다. 청소년은 하루에 그 기존 자료를 보니까 공유를 13.66g을 먹는데요. 근데 성인은 남자 여자 구분된 자료는 없었고 12.15만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건 없는데 청소년은 BD47의 섭취량이 4.19 곱하기 13.66이고요. 성인 남자 여자는 4.19 곱하기 12.15가 BD47의 섭취량입니다. 거기에 또 값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평균 체중입니다. 체중으로 나눠줘서 체중 당량 섭취량을 마지막으로 계산하는데 여기는 57.19가 평균이어서 이걸 나눠줬고 성인 남성은 69여서 이 값을 나눠주고 성인 여성은 56이어서 이 값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4.19라는 그 오염도 자료는 동일한데 이제 섭취율 계수, 그 다음에 평균 체중에 대한 계수가 달라져서 이제 그룹별로 화학물질의 노출량이 달라지는 걸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추가로 산정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 BD47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드리는 시트입니다. 좀 크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아, 0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유아, 2에서 5세, 얘가 1세까지네요. 6개월에서 1세, 미취학아동 2에서 5, 6세, 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중고등학생, 그 이후로 성인,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희가 그 평균 노출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 합산한 그 양, 고노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체 합산한 양을 계산해서 고노출되는 청소년은 이만큼, 평균 노출은 요만큼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평균 노출에 해당하는 값을 쭉 계산한 값을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전부 오염도를 CT로 넣고 오염도 자료 CT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서 합산한 값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오염도 자료는 기존 자료, 그 다음에 호흡률, 청소년의 호흡률이 14.3 세제곱미터 퍼 데이이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동일하게 넣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전국 일반 외기를 들이마시며 사는 청소년들은 1.8에서 9 정도까지의 이제 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산단 지역은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계산값을 보니까 2.5에서 5.6까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단 지역 샘플이 적다 보니까 여기 RME 값이 5.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은 9나 되는데 여하튼 자료가 그러니까 산단 지역이 생각보다 고노출은 더 높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2.5, 5.6을 따로 쓰고 1.8, 9.0을 따로 쓰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보시면
모두 동일합니다. 뭐 산단 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호흡률, 뭐 체중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각자 나온 그 인테이크 값은 시나리오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식품은 너무 복잡해서 별도로 계산해서 합산을 했고요. 먼지도 보시면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집, 학교, 학원, 그다음에 토양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씩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해서 총 합산값을 각각의 노출원에서 합산된 값을 합쳐서 여기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식품을 통해서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종류가 많다 뿐이지 뭐 정신만 잘 차리면 그 위치에 제대로 된 오염도 값과 노출 계수 값만 넣는다면 뭐 크게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곡류, 그다음에 고기류의 그 BD47 오염도 값이 있겠죠. 저희가 구한 이제 그걸 각각 넣고 보시면 미취아가동도 똑같은 걸 먹으니까 다 똑같아요. 청소년, 성인도 마찬가지. 단지 섭취율이 계속 달라져요. 미취아가동은 24 먹는데 취아가동은 18 먹는 게 있네요. 아기들이 고기를 2.93g 먹는데 하루에 취아가동은 2.47, 청소년은 1.8 먹네요. 이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고 체중이 역시 이제 또 집단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 곡류를 통한 섭취량, 고기를 통한 섭취량, 달걀류를 통한 섭취량, 또 유제품을 통한 섭취량, 어패류를 통한 섭취량까지 해서 전부 계산을 하면 그걸 합산한 값이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 환산도 이제 중요하죠. 유제품은 지금 피코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어패류는 나노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환산해서 좀 쉽게 쓰는 값은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여기는 지금 단위 환산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어 있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서 시트를 만들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잘 넣고 또 최종적으로 잘 환산이 됐는지 혹시 빠진 계수나 변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이제 시트를 이용해서 노출량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오염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냥 공기 중에 평균 노출량이 얼마더라, 오염도가 얼마더라, 최고 95%에 해당하는 오염도 자료가 얼마더라 이제 그 값을 넣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오염도 자료가 들어갈 노출원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해두면 편리합니다. 자료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평균값이 이거더라. 이 대표값만 여기에 넣어두는 거죠. 전국 산단 나눠서 그다음에 가정의 실내 먼지, 학교, 뭐 어린이집, 어린이 공공시설의 실내 먼지 중에 오염도 자료 조사해서 다 넣고요. 그다음에 학원, 사무실 등등등 저희 시나리오에 들어간 모든 이제 노출원에 해당하는 오염도 자료를 여기에 넣습니다. 단위 주의해서 어떤 경우는 리피드 웨이시고 어떤 것은 웻 웨이시고 어떤 것은 드라이 웨이시예요. 이것도 통일해서 써야 하는데 어쨌든 조사 자료를 저희가 가공할 수는 없으니까 개수를 가공해서 이걸 맞춰서 써야 되죠. 웻 웨이트를 이용한 오염도 자료는 저희도 개수를 웻 웨이트로 맞춰야 되고요. 리피드 웨이트로 이제 제시한 자료를 쓸 거면 먹는 걸 리피드 웨이트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 리피드 웨이트를 임의로 웻 웨이트 총량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 웨이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제시한 오염도 자료가 드라이 웨이트면 저희가 그 먼지 섭취에 대해서 구한 노출 계수도 드라이 웨이트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오염도 자료를 써야 되고 이거를 이제 각각 이 시트에다가 제가 옮겨서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결과 어떻게 보여드릴 건가인데, 이거는 아마 다시 좀 자세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계산을 어쨌든 통합적으로 하고 나면 아이들이 또는 성인이 대체 어디서 이 BD47에 제일 많이 노출되지?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으로는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이 그래프를 그려서 취약 아동은 평균적으로 거의 67%가 초등학교에서 노출이 되더라. 근데 좀 고노출되는 아이들을 보니까 역시 학교인데 이때는 학교에서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더라라는 걸 이런 식의 그래프를 통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시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2차 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3, 4차 시는 이런 시나리오 기반 노출량 계산 방법을 사용해서 작성한 논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실제로 노출량을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